안녕하세요. 줄여서 평론가 장경현입니다. 지난번에 영화 나이브스 아웃 1의 리뷰를 올렸었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 작품인 나이브스 아웃 글래스 어니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만든 추리 영화이긴 하지만 왜 연달아 올리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3편이 나와서 보는 김에 연이어서 빨리 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사실 요즘 갑자기 일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바람에 시간이 좀 많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하필 또 지금 연구실 수리를 대대적으로 하는 바람에 평일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책 읽는 거보다 영화 보는 게 시간이 덜 걸리더라고요. 하여튼 나이브스 아웃 1은 애거사 크리스티 풍의 고전 퍼즐 미스터리를 21세기에 아주 훌륭하게 구현한 영화였어요. 그리고 3편도 호평을 받고 있죠. 2편은 사실 3편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지만 이건 호불호의 영역이니까 기본은 하겠죠. 이번에도 결말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스포일러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작품도 세부적인 부분들을 상당히 잘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걸 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결말까지 이야기를 할 테니까 스포일러 경고가 나오면은 그때 원하지 않으면 나가주시면 됩니다. 초반은 꽤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누가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무슨 관계인지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주 빠르게 인물들의 행적이 교차되면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꽤 긴장하면서 봐야 합니다. 1편은 안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각 인물들의 인터뷰가 자세하게 이어지면서 우리가 인물들을 파악할 시간을 줍니다. 먼저 코네티컷 주지사로서 상원 의원을 노리고 있는 클레어 디벨라, 또 대기업 알파의 과학자인 라이오넬 투생, 유명한 모델이자 패션 잡지 에디터도 겸했던 버디 제이, 그리고 남성 인권 유튜버 듀크 코디가 빠르게 소개됩니다. 이것도 나중에야 정리가 되지 처음에는 파악하기가 어려웠어요. 이들은 비슷한 40대 중후반 정도의 연배입니다. 이들에게 괴상한 똑같이 생긴 상자가 배달이 돼요. 상자에는 모두 똑같은 쪽지가 붙어 있습니다. 사랑을 담아 마일스 브론으로부터. 이 마일스라는 사람은 대기업 알파의 CEO예요. 상자는 굳게 잠겨 있고 손잡이도 자물쇠도 없습니다. 어떻게 열어야 할지부터가 문제예요. 사실 전혀 접점이 없어 보이는 이들은 모두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온 절친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동시에 대화를 나누면서 같이 이 상자의 퍼즐을 풀어가요. 이 상자는 여러 개의 퍼즐로 잠겨 있어서 차례대로 퍼즐을 풀어야지 열리는 장치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탈출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재미있는 것은 남성 인권을 주장하는 듀크, 남성 인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딱 봐도 상남자, 마초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늙은 엄마한테 꼼짝 못하고 혼나는 게 상당히 우습습니다. 거기다가 이 엄마가 한눈에 딱 보고 이 퍼즐을 대부분 풀어요. 그런데 딱 한 여성만이 퍼즐을 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망치로 상자를 때려 부숩니다. 아무튼 경쾌한 리듬으로 이러한 상자 여는 과정을 보여주어서 추리옷을 애호가라면 가슴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이런 괴상한 상자를 보내는 마일스라는 작자는 정말 추리 마니아구나 기대를 하게 되죠. 상자 안에는 한 개의 종이만 있습니다. 초대장이에요. 주말에 자신의 섬에서 추리 게임을 하자는 마일스의 초대장이죠. 여기까지 보면 전형적인 플롯이죠. 괴짜 천재 억만장자가 자기가 사는 호화로운 저택에 있는 섬에 친구들을 초대해서 추리게임을 열고, 그런데 정말로 살인이 일어나서 섬은 클로즈드 서클이 되겠죠. 추리소의 애호가는 이 플롯만으로도 가슴을 두근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서 코로나 팬데믹 시기라서 맡을 사건이 없어가지고 욕조에 몸을 담근 채 패드로 어몽어스를 하면서 빈둥거리는 블랑의 모습이 나와요. 이때 블랑의 동성 남편인 우리가 잘 아는 배우 휴 그랜트가 누군가 상자를 갖고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섬으로 떠나는 선착장에 초대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블랑도 역시 와 있었어요. 사람들은 낯선 블랑을 보고 처음엔 당황해하지만 곧 세계적인 명탐정이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추리게임을 한다니까 불렀구나 이렇게 납득을 하죠. 그런데 거기에
앤디라는 여성이 도착을 해요. 바로 그 상자를 때려 부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앤디를 보고 다들 얼굴이 굳어져요. 섬에 배로 도착을 했는데요. 역시나 온갖 괴상한 첨단 기술로 가득해요. 일단 배가 다가오면 물속에서 떠오르는 괴상하게 생긴 선착장, 뱅크시가 만들었다는데 글쎄요, 정시가 되면 온 섬에 울려 퍼지는 냉 하는 소리, 필립 글래스가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필립 글래스는 굉장히 유명한 미니멀리스트 작곡가죠. 이 마일스는 일론 머스크와 여러 괴짜 CEO를 합쳐놓은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마일스가 해변에서 기타를 치다가 이들을 환영합니다. 폴 맥카트니가 작곡할 때 쓰던 기타라는데 내동댕이 치죠. 모두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이 블랑을 보고 다소 의아해하는데 어쨌든 세계적인 탐정임을 알고 환호하죠. 하지만 정작 마일스를 당황시킨 것은 바로 앤디였습니다. 앤디를 보고 놀라고 얼굴이 굳어져요. 그런 다음 이 블랑을 따로 불러내는데 블랑은 또 여기서 상당히 비굴한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맡을 역할이 뭡니까? 무슨 일이든 맡겨주십시오 하면서 손을 싹싹 비빕니다. 근데 마일스는 왜 오셨냐고 묻습니다. 자기는 초대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블랑은 이런 이상한 초대장처럼 불길한 것은 없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 앤디를 보고 사람들이 당황한 이유가 있는데요. 앤디는 바로 마일스와 함께 알파를 창업했던 공동 창업자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소송으로 서로 싸우고 여기서 패배해서 쫓겨난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다들 앤디가 왜 왔을까 불안해하죠. 자, 아무튼 호화로운 식당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마일스가 추리 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해요. 그런데 갑자기 블랑이 다 말을 끝내기도 전에 범인과 트릭을 모두 맞춰버립니다. 이틀은 걸릴 거라고 마일스가 장담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다들 벙쪄 있죠. 그리고 마일스는 화를 내면서 그 저명한 스릴러 작가 길리언 플린에게 의뢰해서 만든 게임이었는데 다 망쳤다, 이제 뭘 해야 되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뭔가 전형적인 플롯이 틀어지죠. 파티룸에서 마일스는 참석자들에게 각자의 취향대로 음료를 나눠주고 호화로운 미술품 컬렉션을 보여줘요. 대부분 유리 세공 작품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모나리자도 있었는데 이게 진품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은 루브르 박물관에서 돈을 주고 빌려왔다는 겁니다. 아주 민감하게 작동하는 자동 보호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소리나 진동에도 작동해서 탁 하고 닫힙니다.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작동을 하는 바람에 마치 1편에서 블랑이 계속 때리던 피아노 건반 소리처럼 약간 신경이 거슬려요. 마일스는 또 아날로그 취향이라고 스마트폰을 안 갖고 있습니다. 대신에 팩스를 써요. 반면에 유튜버인 듀크는 계속 울리는 알림에 정신이 없고, 또 버디 같은 경우에는 아무 생각 없이 SNS에다 할 말 못할 말을 다 하다가 인종차별이라든지 이런 것에 걸려서 구설수에 항상 오릅니다. 그래서 비서인 패그에게 폰을 빼앗깁니다. 이들의 대화에서 드러나는데 사실 이 친구들은 하나같이 마일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일스한테 완전히 종속되어 있습니다. 마일스는 수소 결정을 사용한 새로운 연료, 클리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작은 결정이에요. 이것으로 발전소 건설을 비롯한 거대한 사업을 벌이려고 하는 참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검증되지 않은 연료이기 때문에 이 위험성을 정치가인 클레어와 과학자인 라이오넬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해요. 하지만 마일스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고만 치는 버디와 듀크를 지원하는 것도 역시 마일스죠. 듀크의 애인인 젊은 아가씨 위스키는 마일스를 노골적으로 유혹해요. 또 듀크는 밖에서 그 모습을 또 봐요. 그리고 앤디는 계속 증오에 찬 표정으로 나타나서 독서를 퍼붓고 결국 방을 나갑니다. 이때 듀크한테 또 알림이 떠서 듀크가 폰을 보더니 자기 유튜브가 대박났다 그러면서 마일스에게 폰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마일스가 소유한 알파 뉴스에서 자기를 다뤄달라 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마일스는 흔쾌히 승낙해요. 근데 그 직후 술을 마신 듀크가 갑자기 목을 잡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사망해요. 블랑은 무전기로 경찰에게 연락하라고 하지만 이 자동 선착장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 썰물 때까지 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전형적인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가 되는 거죠. 게다가 이들은 듀크가 항상 품에 지니고 다니던 권총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돼요. 밤 10시가 되니까 마일스가 계획해놨던 이벤트 때문에 모든 조명이 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포와 불안에 떨죠. 이때 밖으로 나간 블랑은 앤디와 맞닥뜨립니다. 블랑이 앤디에게 말을 거는 순간 갑자기 옆에서 권총이 발사돼서 앤디가 쓰러집니다. 사람들이 뛰어나와 보니까 앤디는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고 그 옆에 블랑이 눈물을 흘리면서 앉아 있습니다. 앤디가 죽었다고 하죠. 그리고 블랑은 모두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이야기가 과거로 돌아가요. 앤디와 아주 닮았지만 상당히 수수한 한 여성이 보입니다. 사실 그녀는 앤디의 쌍둥이 동생 헬렌이었어요. 이 사람은 평범한 교사입니다. 처음에 상자를 박살냈던 사람이 바로 헬렌이었어요. 사실 2주 전에 앤디는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차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자살이라고 결론이 났어요. 하지만 유서가 없는 걸 이상하게 생각한 헬렌이 앤디의 집에 가서 컴퓨터를 뒤지다가 사망 전날 보낸 메일을 발견합니다. 그 메일의 제목은 나 찾았어 였고요. 내용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빨간 봉투를 들어 보이는 앤디의 사진이었죠. 그런데 그 메일의 수신자가 바로 그 친구들 4명이었어요. 그래서 헬렌은 상자를 들고 블랑의 집에 찾아가서 의뢰한 것입니다. 처음에 그 휴 그랜트가 상자가 왔다라고 말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자, 헬렌은 앤디의 일기장에서 발견한 사실을 들려주는데요. 10년 전 모두 변변하지 못한 처지에서 글래스 어니언이라는 술집에서 죽치고 놀던 이 친구들, 이 사람들에게 앤디가 마일즈를 소개해요. 마일스는 친구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앤디는 우연히 떠오른 아이디어를 냅킨에다가 적어서 보여주고 이것을 바탕으로 마일스와 함께 알파를 창업해서 대성공을 거둡니다. 하지만 마일스는 검증되지 않은 새 에너지원 사업, 클리어 사업을 벌이기를 원했고 앤디는 여기에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그러다가 마일스가 지적 소유권을 가지고 소송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누가 처음에 이 냅킨의 아이디어를 적었느냐 하는 것인데 앤디는 이 냅킨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일스는 자기가 적은 냅킨을 보여줘요. 가짜죠. 하지만 다른 친구들이 모두 마일스가 처음 냅킨의 아이디어를 적었다 라고 증언하는 바람에 앤디는 패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그 이후에 앤디가 우연히 책갈피에 꽂혀있던 진짜 냅킨을 발견하고 이것을 사진을 찍어서 메일로 보여준 겁니다. 자, 거짓 증언한 것이 밝혀지면 모두 큰 타격을 입겠죠. 거기다가 마일스한테 기생하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마일스가 망하면 줄줄이 망할 겁니다. 그래서 블랑과 헬렌은 이 메일의 수신자 4명을 유력한 용의자로 놓습니다. 클레어, 듀크, 라이오넬, 버디죠. 그리고 동기와 범행으로 얻을 이득 등을 쭉 적어 놓고 이것에 따라서 하나씩 지워가요. 그래서 블랑은 자기가 초대받은 것처럼 섬에 들어가기로 하고 헬렌에게도 앤디로 위장하고 같이 가자라고 권합니다. 완전한 이방인은 자기가 앤디에 대해서 묻고 다니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앤디가 사망했다는 뉴스는 발표되지 않았어요. 섬에서 헬렌은 돌아다니면서 많은 것을 알아냅니다. 사실은 이 친구들이 모두 앤디가 죽은 날 앤디의 집에 찾아왔다가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었습니다. 그리고 마일스는 핸드폰을 안 쓰잖아요. 그래서 팩스를 쓰죠. 그러니까 메일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수신된 팩스 중에 바로 그 메일을 찍어가지고 보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일스도 메일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마일스가 가장 위협을 느낄 사람이니까 강력한 용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일스가 직접 죽이면은 사실 제일 유력한 용의자인데 그런 바보짓을 했겠느냐.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죽이고 그 냅킨을 갖고 섬으로 들어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방에 어딘가에 냅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헬렌이 방을 뒤지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블랑을 만났는데 그 순간 총에 맞은 거예요.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스포일러가 나오니까 원치 않는 분들은 여기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다시 현재 시점으로 돌아옵니다. 다행히도 헬렌은 안주머니에 언니의 일기장을 넣고 있었는데 그것이 총탄을 막아줘서 살았습니다. 근데 블랑은 오히려 이것을 역이용하자고 하고 핫소스를 뿌려서 피처럼 보이게 한 다음에 이제 죽은 척
하고 자기는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시간을 끄는 동안 이 헬렌이 다시 저택을 뒤져서 그 냅킨을 찾도록 하죠. 블랑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글래스 어니언의 의미에 대해서 말합니다. 양파는 바깥에 있는 껍질을 다 하나씩 벗겨내야지 속에 드러나잖아요. 하지만 유리 양파, 이거는 사실 처음부터 핵심이 보이죠. 성격은 다르지만 데시헬밋의 유리 열쇠가 생각나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말하다가 블랑이 진상을 알아차립니다. 범인은 마일스였어요. 동기도 그렇고 가장 수상한 인물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설마 이 천재 사업가가 그런 바보짓을 할까 하고 블랑이 제껴놨었죠. 그런데 사실은 바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언행이나 그 말의 내용들을 떠올려 보면서 알고 보면은 참 멍청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충동적이고 어설픈 살인을 저지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어설픈 앤디의 죽음을 자살이라고 결론 내린 경찰은 또 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마일스는 팩스를 통해서 앤디가 진짜 냅킨을 발견한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의 화려한 포르쉐를 몰고 앤디한테 찾아가요. 살인을 처음부터 생각하는 사람이 할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앤디도 설마 마일스가 나한테 직접 해를 끼치겠느냐 하고 집으로 들여보냅니다. 근데 거기서 마일스가 앤디한테 수면제를 먹이고 죽인 거죠. 그런 다음에 또 포르쉐를 몰고 돌아오는 길에 하필 오토바이를 타고 앤디를 찾아가던 듀크를 칠 뻔해요. 이 차는 흔치 않은 차니까 듀크가 마일스를 알아본 거죠. 그래서 자동차 모형의 아이스박스를 보면서 듀크가 네 차에 칠 뻔한 적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저 예전에 있었던 사소한 일 하나를 말하는구나 싶었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었던 거죠. 그때까지 친구들은 앤디의 사망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구글 알림이 계속 울리던 듀크가 앤디의 자살 기사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유튜브가 대박 났다고 마일스에게 폰을 보여주죠. 그게 사실은 앤디의 사망 기사였어요. 그러고서는 뉴스에서 자기의 채널을 다뤄달라고 부탁하고 승낙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협박이었던 거죠. 그런데 마일스는 슬쩍 듀크의 옆에 앉으면서 손에 파인애플 주스가 섞인 자신의 칵테일잔을 쥐어줘서 마시게 만듭니다. 파인애플 알러지가 있었던 듀크는 그걸 마시고 갑자기 알러지 쇼크가 와서 죽은 거예요. 헬렌은 마일스 방에 있는 장식 뒤에 있는 봉투를 발견하고 이걸 가져옵니다. 그리고 마일스 눈앞에 들이밀면서 이 냅킨으로 마일스를 파멸시킬 거라고 말하죠. 근데 마일스는 바로 라이터로 태워버려요. 블랑이 계속 마일스를 바보라고 욕했는데 이걸 보면 블랑과 헬렌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는 아무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친구들도 바로 태도를 바꿔서 나는 못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설마 했는데 블랑이 이제 증거가 없으니까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면서 헬렌에게 술잔을 쥐어주고 손에다가 마일스에게서 받았던 새로운 에너지원 결정 클리어를 쥐어줍니다. 헬렌은 실내에 있던 유리 조각품들을 모조리 박살내요. 그러니까 멍청이 지켜보던 친구들도 그동안 쌓였던 불만과 분노를 풀면서 같이 유리 조각품을 깨뜨립니다. 마일스의 상징이 유리 양파라는 사실을 떠올리면 상당히 상징적인 장면이죠. 하지만 억만장자의 마일스야 좀 귀찮은 상황이겠지만은 그 정도 갖고 타격이 없죠. 이때 헬렌이 라이터를 빼앗아서 불을 지르고 거기다 클리어를 던져 넣어요. 그러니까 천장에 있는 송풍구를 타고 그 불길이 그대로 올라가고서는 저택의 상층부에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상단부가 완전히 파괴돼 버려요. 근데 헬렌은 모나리자의 보호장치까지 해제를 해서 불길이 모나리자를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그제서야 마일스가 멘붕하죠. 블랑은 밖에서 이 모습을 즐겁게 구경하고 있었고 경찰의 배가 섬을 에워쌉니다. 비상 상황이니까 이제 바로 온 거죠. 망연자실한 마일스 주위에 앉아있던 친구들은 모두 마일스의 행적을 다 증언하고 폭로하겠다고 합니다. 마일스의 핵심 사업이었던 클리어는 인류의 보물 모나리자를 태워버렸기 때문에 이제 재앙과 같은 기억으로 사람들 머릿속에 남게 되었죠. 그러니까 사업은 망하는 게 당연하죠. 이로써 마일스의 모든 꿈과 성취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앤디와 듀크의 살인범으로 체포될 것만 남았죠. 영화는 이렇게 끝납니다.
자, 뭐 영화의 주제나 미장센이나 뭐 카메라 워크 또 연기 같은 거는 제가 이야기할 몫이 아니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게다가 깊이 있는 분석을 하려면 여러 번 봐야 하는데 한 번 보고 이야기하려니까 그냥 추리소설 애호가로서의 순수한 감상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 이거는 추리소설 평론가가 아닌 그저 평범한 애호가로서의 소감과 궁금증입니다. 사실은 궁금증이 더 많아요. 자, 전편이 크리스티를 재현한 것이라면 이번 편은 사실 김전희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중반까지만요. 전편은 설정 전체가 정말 크리스티가 쓸 법한 것이었잖아요. 21세기가 배경이었지만 고풍스러운 대저택, 또 여러 자손들의 유산 싸움, 뭐 이런 것은 현대인지도 모르게 만들었는데 이 편은 대놓고 폭풍의 산장 설정임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 같은 괴짜 억만장자 마일스, 또 유튜버 듀크 이렇게 첨단 기술과 디지털 문화가 중심에 있어요. 게다가 제 첫 영상이었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편에서 말했듯이 김전일에서는 폭풍의 산장에 고립된 인물들이 모두 친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어떤 사건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악행을 저질러서 원한을 산 인물들이죠. 근데 이 작품 속에서 모인 사람들도 다 그런 사람들. 원래 마일스가 기획했던 추리게임도 그래요. 미리 장치된 석공이 발사돼서 테이블 앞에 앉은 사람을 살해한다. 김전일에서 거의 똑같은 트릭이 나왔죠. 그래서 이걸 보고 추리게임의 주최자가 살해되고 추리게임이 실제 살인게임이 돼서 공포에 사로잡힌 이들이 필사적으로 범인을 추적하는 그런 이야기로 갈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팩스가 중요한 소재가 된 것도 김전일을 떠올리게 하잖아요. 10년대가 배경인 김전일에선 팩스가 많이 나오고 팩스가 트릭으로 사용된 것도 있었죠. 굳이 아날로그 취향을 고집하는 설정을 넣은 것도 이걸 쓰기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분위기는 달라졌지만 또 다른 추리소설의 모습을 잘 살렸구나 하면서 여전히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현대에 어울리는 또 새로운 추리물을 보여주겠구나 하고요. 그런데 예상을 뒤엎고 중반부터 며칠 전으로 돌아가서 플란과 헬렌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섬에 들어온 의도와 계획을 다 알게 되죠. 뭐 이것도 팽팽한 긴장감을 주면서 이야기를 신선하게 끌어가는 장치가 되니까 이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후반에 가서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마일스가 범인이었고 듀크와의 대화에 숨은 의미가 있었다. 이런 게 밝혀지는 것까지는 추리소설 애호가들이 바라는 바로 그 전개였죠. 마일스가 생각보다 일찍 밝혀진다. 이건 의외였지만 뭐 거기까지는 좋은데 모처럼 획득한 증거인 냅킨을 바로 마일스가 태워버리고 더 이상 증거 없다고 블랑이 자포자기하는 모습, 이거는 약간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좀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아, 설마 뭐 블랑이 뭔가 계획이 있겠지? 원본은 따로 갖고 있었겠지? 아니면 이 행동들을 계속 녹화하고 있었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이렇게 멍청해하는 말이 절로 튀어나와요. 마일스가 바보라고 그렇게 공격을 해놓고는 제가 일부러 사실 이 작품의 평을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좀 순수한 시각으로 신선한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 뭐 결코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믿어주시길 바라고요. 영화로서는 장르의 클리셰를 비트는 절묘한 구성이라는 호평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추리소설 애호가로서는 아무래도 아쉬움이 남아요. 이 후반은 추리물이라기보다는 좀 액션물이나 스릴러물 또는 블랙 코미디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요. 모나리자를 태우는 것이 결정타이다. 이건 좀 찜찜하죠. 마일스가 치사한 악당이긴 한데 모나리자와 마일스를 저울 양쪽에 놓는다. 이건 아무래도 한쪽으로 너무 기울잖아요. 물론 그 모나리자가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삭제 장면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걸 뺐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그렇습니다. 복수를 한다면 더 시원하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1편처럼 주인공의 함정 같은 촌철살인의 반격이 아니라 그냥 물리 이걸로 뭉개버렸다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뭐 그런 유리 공예품을 깨뜨리는 걸로 뭐 약간 시시하게 하지 말고 차라리 블랑이 왕년의 제임스 본드다운 모습으로 참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상상도 잠깐 했어요. 듀크가 그렇게 죽지 않고 살아서 블랑과 격투를 벌였어도 재밌지 않았을까. 뭐 블랙 코미디로 본다면은 뭐 받아들일 수는 있겠죠.
이건 사실 투정일 뿐입니다. 그래도 1편에 이어서 블랑이 사건에 뛰어든 이유를 아주 잘 구성을 해놓은 것은 좋았어요. 블랑이 너무 맡겨만 주세요 이러면서 비굴하게 구는 게 이상했죠. 또 같은 장면이 실제로는 두 개의 다른 이야기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매끄러웠고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심리 트릭, 즉 단순히 술잔을 듀크 앞에 있는 테이블에 놓은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듀크의 손에 직접 쥐어 놓고 마치 듀크가 실수로 자기가 집은 것처럼 말해서 착각하게 만든 것. 이것도 간단하지만 뛰어난 트릭이었습니다. 또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듀크가 자기가 마일스의 차에 치일 뻔한 적이 있었다 라고 슬쩍 다른 시기에 있었던 이야기처럼 꾼 것도 좋은 트릭이었고요. 특히 이런 트릭들이 좋았던 것은 이게 영상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살렸기 때문이었어요. 이러한 것들은 소설이라면 오히려 효과가 이만큼 안 났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영상 추리물의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거야말로 영상 트릭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잘 보여준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왕년의 명배우들이 집합하는 것보다 현재의 조금 덜 유명하지만 인정받는 배우들이 나와서 전편과의 차별점도 잘 보여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돌아갈지 짐작하기도 어려웠고요. 근데 좀 재밌는 것은 모르고 지나쳤던 카메오들이 더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를테면 에단 허크라든지 요요마라든지 이런 사람들일 줄은 몰랐죠. 자, 이제부터는 순수한 잡담과 궁금증이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처지, 어쩌면 더 못한 처지에서 제가 이제 의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몽어스는 제가 안 해봐서 모르는데 같이 대화를 나눌 때 한 사람을 가지고 NG라고 부르는데 그 할머니 얼굴이 약간 낯익어서 혹시 하고 보니까 역시 안젤라 랜스베리였네요. 예. 1편에서도 제시카의 추리극장이 살짝 나왔는데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이게 아쉽지만 유작이라고 하네요. 게다가 또 옆에 카림이라는 이름이 떠서 카림? 내가 아는 사람은 카림 압둘자바밖에 없는데 설마? 했는데 정말이더라고요. 그리고 버디가 파티하면서 퍼즐을 풀 때 음악 퍼즐이 나오니까 갑자기 옆에서 쑥 들어와서 바흐의 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요요마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대학생 때 요요마의 첼로 협주곡 공연을 관람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요요마한테 참 반했었는데 오랜만에 이런 모습을 보니까 반갑네요. 그리고 섬에 처음 도착했을 때 마일스가 기타로 비틀즈의 블랙버드라는 곡을 연주하고서는 폴 맥카트니가 작곡할 때 썼던 기타라고 하고 그냥 내던져 버리죠. 사실 딱 봐도 가짜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폴 맥카트니는 왼손잡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타와 베이스를 왼손잡이용으로 쓰는데 이 마일스가 치던 거는 그냥 보통의 오른손잡이용 기타였으니까 보면서 자막에 왜 이렇게 오타가 많지 하고 괴로워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오타가 아니라 마일스가 사실 무식한 바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계속 단어들을 틀리게 말하는 그걸 묘사하기 위한 장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멍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국어학자니까 직업병 때문에 글만 보면은 오탈자를 자꾸 찾아내게 돼요. 그래서 상당히 괴로웠거든요. 게다가 중간에 앤디를 블랑이 헬렌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와서 또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이런 게 다 해결이 되니까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마일스는 왜 앤디에게 상자를 보낸 걸까요? 놀리려고 그런 건가요? 당연히 앤디는 퍼즐 따위 풀 마음이 없으니까 놀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상자를 부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헬렌이 부순 거잖아요. 그리고 상자를 보낸 시점과 앤디를 찾아가 죽인 시점을 보면은 앤디를 죽이고 나서 보낸 건데 승리감에 쳐서 보낸 걸까요? 그리고 마일스는 자기가 죽인 앤디가 눈앞에 나타났는데 많이 놀라긴 했죠. 근데 왜 경계하고 의심하지 않은 걸까요? 만약에 헬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라면은 플랑과의 관계도 당연히 의심할 거고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감시할 만한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앤디가 죽지 않았거나 쌍둥이가 있거나 그런 결론에 도달했을 텐데 역시 바보였던 걸까요? 또 마일스가 아무리 바보라고 해도 그 바보가 실패자들을 이렇게 성공시키고 또 대기업을 앤디와 함께 했지만 같이 성장시키고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의문도 들었습니다. 또 앤디가 직접 인정을 했으니까 데려와서 친구들한테 소개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앤디도 알고 보면 또 마지막에 마일스의 범행에 대한 아무 증거가 없다고 자포자기를 하는데, 그래서 물리로 가죠. 근데 사실 앤디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어요. 화려한 포르쉐를 몰고 범행을 저지르러 간 바보가 아무 흔적도 안 남기고 완전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뭐 수면제 출처 같은 것도 경찰이 조사하지 않았나요? 집 안에 있던 사람을 밖에 있는 자동차로 옮겨놨는데 뭐 수상한 점이나 흔적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건가요? 이게 참 궁금해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싫어하고 아날로그 취향으로 팩스만 쓰는 사람인데 온갖 스마트 정원을 꾸며놓고, 또 운동실에서는 거대한 스크린으로 셀레나 윌리엄슨한테 화상운동 레슨을 실시간으로 받고, 또 블랑이 아이패드 상품을 달라니까 바로 건네주고, 이것도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마지막 궁금증이에요. 그 추리게임 시나리오를 정말 길리안 플린이 썼다면 그렇게 단순한 트릭으로 썼을까요? 뭐 사실 전 길리안 플린 소설을 안 읽어봤기 때문에 이 작가가 그런 퍼즐 미스터리 트릭을 사용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스릴러 작가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너무 김전일스러운 트릭이라서 그러면 길리안 플린이 좀 짜증나서 대충 김전일 보고 베껴서 줬던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또 오늘은 참 영양가 없는 잡다한 이야기를 많이 길게 했습니다. 제가 빠뜨린 부분도 많은 것 같고, 제가 제대로 자세하게 보지 못해서 이런 궁금증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답을 알고 계신 분은 댓글로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뭔가를 전달하고 알려드리는 영상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께 묻는 그런 영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